건물주가 손님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차피 여기 곧 없어질 가게 아니에요? 웃으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20년 된 가게 앞에서요. 영숙 씨는 주방 안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집게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위층 공사가 시작됐고 예고 없이 전기가 끊겼습니다. 가게 앞엔 알 수 없는 쓰레기가 쌓였습니다. 단골들이 하나씩 발길을 끊었습니다. 아들은 그냥 돈 받고 가게 넘기자고 했습니다. 큰 며느리도 이제 그만하시라고 했죠. 모두가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수연이는 아무 내색이 없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가게 일이 끝나면 컴퓨터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불도 다 끈 채로 화면빛 하나만 남긴 채로요. 하지만 영숙 씨는 몰랐습니다. 그 화면 앞에서 수연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영숙 씨가 족발집을 처음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꼭 20년 전 일입니다. 남편과 함께 아무것도 없는 작은 상가 하나를 얻어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테이블도 2개뿐이었습니다. 주방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가스불을 켰죠. 레시피 하나를 만드는 데만 몇 달이 걸렸습니다. 족발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었습니다. 족발은 몇 번을 삶아내야 잡내가 빠지는지, 간장 비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강은 언제 넣어야 하는지,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짜거나 너무 퍽퍽하거나 하면 둘이서 마주 앉아 뭐가 문제였을까 얘기하고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그게 반복됐죠.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들이 참 좋았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레시피였습니다. 남편의 손길이 담긴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맛이었죠. 그 남편이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같이 가게 문을 열었는데 저녁에는 없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 이후 한동안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몸이 아팠던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그 공간에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육수 끓는 냄새, 남편이 입던 앞치마, 주방 벽에 붙어있던 낡은 계산 메모지까지. 그래도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만두면 이 공간이 그냥 비어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라도 지키기로 했죠. 몸이 버텨주는 한은요. 그렇게 10년을 더 버텨왔습니다. 큰아들 정훈이는 서울 시내에서 자동차 부품회사 영업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현실적인 아이였습니다. 가게를 존중하면서도 속으로는 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았죠. 나이 드신 어머니가 이 좁은 주방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냐고요. 큰 며느리 미라도 비슷했습니다. 보험 설계사답게 늘 숫자로 상황을 받고 가게보다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이나 보증금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나마 영숙 씨 곁에서 늘 함께했던 건 둘째 아들 내외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서울 외곽에서 살았고 그 아내가 이수연이었죠. 수연이는 고아원 출신이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랐고 결혼하고 나서야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게 생긴 아이였습니다. 영숙 씨는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린 시절 아무것도 없던 그 아이가 지금 이 가족 안에 들어온 거라는 게요. 그래서 더욱 딸처럼 아끼게 됐습니다. 수연이는 결혼하고 나서 당연하다는 듯 가게 일을 함께 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새벽에 나와 고기를 손질했고 장사가 끝나면 정산을 도맡았습니다. 숫자에 밝은 편이었습니다. 회계 보조 일을 하던 사람이라 매출 정리,
세금 자료, 카드 수수료까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영숙 씨는 그게 참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 미라는 그게 못마땅했습니다. 어느 날 미라는 영숙 씨에게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동서가 참 못 믿어요. 동서가 왜 저렇게 가게 일을 열심히 도울 것 같으세요? 고아 출신이잖아요. 부모한테 받을 재산이 없으니까 나중에 어머님 재산 물려받으려고 저렇게 살뜰히 구는 거 아니겠어요? 영숙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흘려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씨앗처럼 마음 한구석에 남았죠.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영숙 씨가 수연이를 볼 때마다 괜히 마음 한켠이 불편해진 게요. 가게 일이 끝나고 밤이 되면 수연이는 가게 한쪽 구석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들여다봤습니다. 매출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정산이 끝난 뒤에도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뭘 하는지, 왜 저렇게 오래 앉아 있는지 알 수 없었죠. 한 번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수연아, 컴퓨터로 할 게 많아? 수연이는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매출 정리요. 어머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 웃음이 진심인지 아닌지 영숙 씨는 그때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딱히 의심할 근거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믿어버리기엔 마음 한켠에 미라의 말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한번 심어진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가게를 함께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주방에서, 수연이는 홀 정리와 정산을 맡으며요. 겉으로 보면 별 탈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안에서는 조용한 변화들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었고, 영숙 씨는 그걸 눈으로 보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습니다. 묻고 싶은데 묻기 어려운 그런 거리가 둘 사이에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같이 살고 같이 일한다고 저절로 가까워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옆에 있는데도 왠지 상대방의 속을 모르겠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영숙 씨한테 수연이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좋은 아이라는 건 알겠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 그 3년 동안 영숙 씨는 수연이를 완전히 믿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의심하지도 못한 채 지내왔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이 됐고 가게는 어느 때보다 잘 되고 있었습니다. 20년을 지켜온 단골들이 여전히 찾아왔고 입소문을 듣고 처음 오는 손님들도 늘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줄을 서야 들어올 수 있었고 저녁에는 빈자리가 없어서 돌아가는 손님도 생겼죠. 영숙 씨는 그게 마냥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몸이 걱정됐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벽 준비가 버거워졌거든요. 그래도 문을 닫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그때 건물주 장 씨가 찾아왔습니다. 연락 한 통 없이 가게로 직접 들어왔습니다. 점심 손님들이 빠져나간 직후였고 장 씨는 자리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서서 주방 쪽을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사장님, 내가 여태 이 가게 운영하시는 거 쭉 지켜봐 왔는데 요즘 가게 장사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계약 만료도 6개월 정도 남았고 그래서 내가 이 가게 직접 운영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영숙 씨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장 씨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2가지 중에 하나 고르세요. 가게를 나한테 넘기고 나가든지 아니면 보증금을 1억 올리든지. 1억이라는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당장 1억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은행 대출을 받는다 해도
이자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가게를 넘긴다는 건 레시피를 통째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과 그 오랜 시간 끝에 만들어낸 것들을요.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영숙 씨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장 씨는 짧게 코웃음을 치고 나갔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큰아들 정훈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정훈이 반응은 영숙 씨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그냥 넘기는 게 낫지 않겠어요? 권리금도 받고 가게 넘기면 목돈도 생기잖아요. 어머니 나이에 계속 장사하시는 것도 무리가 있고요. 이 가게가 어떤 가게인지 알아? 아버지랑 내가 처음 시작한 곳이야. 알아요, 그거. 근데 어머니, 감정이랑 현실이랑은 다른 거잖아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틀린 말을 한 게 아닌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서럽고 답답했습니다. 틀렸으면 화를 낼 텐데 맞는 말을 하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큰며느리 미라도 슬쩍 말을 얹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넘기는 게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요. 건물주가 협조를 안 해주면 나중에 장사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어머님도 이제 좀 편하게 쉬셔야죠. 편하게 쉬어라.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빨리 정리하고 싶어서 하는 말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영숙 씨는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넘기고 또 며칠을 넘겼습니다. 결정을 미루는 동안 영숙 씨는 혼자 이런저런 계산을 해봤습니다. 보증금 1억을 올리려면 대출이 필요한데 이 나이에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지, 가게를 넘기면 목돈이 생기긴 하는데 그 돈을 받는 대신 잃는 게 얼마인지 숫자로 계산이 안 되는 부분이 자꾸 걸렸습니다. 남편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포기하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버티라고 했을까요? 몰랐습니다. 이제는 물어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는 공사 소리였습니다. 점심 장사가 가장 바쁜 시간, 딱 그 시간을 골라서 위층에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건물이 오래됐으니 고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됐고 이틀이 사흘이 됐습니다. 드릴 소리, 망치 소리가 천장을 통해 내려왔습니다.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손님들이 대화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먼지가 천장에서 떨어질 것 같다며 인상을 찌푸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밥 먹는데 공사 소리가 이렇게 심하면 누가 오겠냐고 말하는 손님도 있었죠. 영숙 씨는 건물관리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공사 시간을 점심 이후로 조정해 달라고요. 돌아온 대답은 건물주 허가가 난 공사라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건물주한테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장 씨는 전화를 잘 받지 않았고 겨우 연결이 되면 공사 일정은 건물 사정에 따른 거라며 말을 잘랐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전기가 끊겼습니다. 전날 밤 가게 문에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환풍기 점검 때문에 내일 오전 전기를 잠깐 차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숙 씨가 그 쪽지를 발견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미 전기는 나가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 재료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족발은 온도 관리가 중요한 음식이거든요. 그 다음 문제는 그날 점심 예약 손님들이었습니다. 직접 전화를 드려야 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는데 목소리에서 실망이 느껴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전화를 한 통 한 통 드릴 때마다
영숙 씨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오래된 단골 손님이 가게 앞에서 망설이다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랑 표정이 달랐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눈치였죠.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저번에 내가 왔을 때 건물주 아저씨가 이 가게 곧 없어진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그 말이 가슴 한복판에 박혔습니다. 그 단골 손님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된 영문인가 싶어 알아보니 장 씨가 가게 앞을 지나는 손님들한테 직접 말을 하고 다닌 거였습니다. 여기 곧 없어질 가게인데 여기 말고 다른 식당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요.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발길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없어질 가게를 굳이 또 찾아올 이유가 없으니까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뜸해졌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분들이 발길을 끊는 게 보였습니다. 영숙 씨는 그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면서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테이블을 닦다가 문득 남편 생각이 났거든요. 예전엔 둘이서 나란히 닦던 테이블이었으니까요. 그 시절이 얼마나 좋았는지 지금은 그게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 서러움이 피곤함이랑 뒤섞여서 주저앉을 것 같았죠. 그런데 그날 밤에도 수연이는 가게 구석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을 가까이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가 지쳐서 의자에 앉자 수연이가 고개를 들어 한번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화면을 봤죠. 영숙 씨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먼저 일어나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 이 상황에 무얼 하고 있는 걸까? 정말 매출 정리인 걸까? 아니면 정말 큰 며느리 미라 말처럼 뭔가를 노리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이 드는 자신이 싫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옆에서 도와주는 아이한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영숙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가게 출입구 앞에 공사 자재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재 몇 가지였습니다. 파이프랑 합판 같은 것들이었죠. 영숙 씨가 한쪽으로 치워놓으면 다음날 또 쌓여 있었습니다. 치워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가게 앞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려면 자재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야 했습니다. 불편하다는 말을 내색하진 않아도 표정에서 읽혔습니다. 그리고 어느 아침 가게 앞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건설 폐기물처럼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부서진 자재 조각들, 묶음 끈, 비닐 같은 것들이 가게 입구 쪽에 쌓여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직접 치웠습니다. 손이 더럽혀졌죠? 다음 날 아침에도 버려져 있었습니다. 또 치웠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치울 때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한 것도 있었고 지친 것도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점심 장사에 오던 단골 손님이 반 이상 줄었습니다. 오후에 가게 안이 텅 비어 있을 때 영숙 씨는 주방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곤했습니다. 그날 큰아들 정훈이가 미라랑 함께 가게에 왔습니다. 정훈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냥 결정하세요. 이 상황에서 버티면 뭘 얻어요? 계약 만료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미라도 뒤를 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알아봤는데요. 지금 가게 넘기면 권리금도 꽤 받을 수 있대요.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 영숙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너네 아버지랑 같이 몇 달이 걸려가며 만든 레시피야.
그걸 저 사람한테 그냥 줘? 정훈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레시피가 밥 먹여줘요? 현금이 밥 먹여주지. 그 한숨이 어찌나 무겁게 느껴지던지 더 말을 이어가기가 싫었습니다. 영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고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숙 씨는 주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 남편이 직접 달았던 거였습니다. 결혼기념일에 찍은 작은 사진, 냉장고 위에 올려둔 게 어느새 색이 바랬습니다. 영숙 씨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두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그 웃음이 지금은 왜 이렇게 슬퍼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가게를 차리던 날 남편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이 가게 오래 하자. 여기서 늙어가자.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당연하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게 얼마나 소중한 말이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숙 씨는 혼자였고 가게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싶다는 감정이 그날 처음 올라왔습니다. 그날은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수연이는 남아 있었습니다. 가게 불을 다 끄고 컴퓨터 화면 빛만 남은 상태에서 수연이는 의자에 앉아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가 나가려다 발을 멈췄습니다. 수연이 표정을 봤습니다. 눈을 좁히고 무언가를 꼼꼼히 확인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매출 정리를 하는 사람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찾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긴장한 눈빛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화면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옆모습이 어둠 속에 조그맣게 보였습니다. 영숙 씨는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계약 만료를 2달 앞둔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숙 씨가 가게에 도착했을 때 출입구에 공사 펜스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가로 방향으로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장 씨 이름으로 된 안내문이 펜스에 붙어 있었는데 내용은 건물 외벽 공사를 위한 임시 펜스 설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 20년이 있었는데요. 머릿속에서 여러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남편이랑 첫 육수를 끓이던 날, 처음 단골이 생기던 날, 그 손님이 맛있다고 엄지를 들어 보이던 그 순간, 남편이 떠난 다음 날 혼자 가게 문을 열던 아침, 떨리는 손으로 가스불을 켰던 것. 혼자서는 못할 것 같았는데 그래도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텼는데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펜스 앞에서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그 옆에 낯선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긴장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준비된 사람의 표정이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연이가 영숙 씨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이분은 김도연 변호사님이에요. 영숙 씨는 두 사람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하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숙 씨. 오늘 저희가 직접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장기태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서 이렇게 직접 나오게 됐습니다. 영숙 씨는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기자고 했습니다. 셋은 커피를 주문해 두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숙 씨는 아직도 멍한 얼굴이었죠. 따뜻한 커피가 테이블 위에 놓였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수연이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밤마다 가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사실은 매출 정리만 한 게 아니었어요. 수연이는 노트북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노트북에는 가게 안쪽 천장에 달린 CCTV 영상 수개월치가 날짜별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공사 소음이 정확히 점심시간대에 시작되고 끝나는 패턴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기가 차단되는 장면, 그 직전에 관리소 직원이 내려가는 장면, 그리고 건물주 장 씨가 가게 앞을 지나는 손님들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장면까지요. 수연이는 그동안 그 영상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날짜와 시간과 상황을 따로 정리해뒀던 거였습니다. 공사 소음이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났는지, 전기가 얼마 동안 차단됐는지, 협박 발언이 몇 차례 있었는지까지. 그리고 녹취도 있었습니다. 장 씨가 영숙 씨한테 직접 가게를 넘기라고 했던 그 대화. 손님들 앞에서 가게가 곧 비워진다고 말하던 장면들이 소리로도 남아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수연이 혼자 이걸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한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 말이 나오기까지 수연이는 잠깐 멈췄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분식집을 운영하셨다고 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손님이 많았고 두 분이 열심히 하셨다고요. 그런데 건물주가 계약이 끝나기 전부터 영업을 방해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수연이 부모님도 지금 영숙 씨가 겪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겪었다고 했죠. 그런데 두 분은 증거가 따로 없었던 터라 결국 계약 만료를 기다리지 못하고 가게를 접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보증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채로요. 부모님이 가게를 접고 난 그때부터 수연이네 집안 형편이 크게 기울었다고 했습니다. 보증금도 제대로 못 받고 나왔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 두 분 다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수연이는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고아원에 들어간 것도 그 무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수연이한테 그 기억은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가게가 무너진 것이 가족이 무너지는 시작이었습니다. 이 아이한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담을 도와줬던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김도연 변호사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연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수법인지를요. 처음 장 씨가 영숙 씨한테 제안을 해왔을 때부터 수연이는 부모님 때의 일을 떠올렸던 겁니다. 그리고 혹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아닐까 싶어서 그때부터 기록을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매일 밤 영상을 확인하고 날짜를 적고 이상한 징후들을 모아뒀던 거였죠. 그리고 수연이는 혼자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장 씨한테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더 있었습니다. 다른 건물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잘 되는 가게를 골라 영업방해를 한 뒤 자발적으로 나가게 만들고 권리금 없이 가게를 넘겨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연이는 그 피해자들과 함께 공동소송을 준비해 왔습니다. 영숙 씨는 수연이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수연이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히 걱정 끼쳐드릴까 봐요. 확실하게 준비되기 전엔 말씀드리기 싫었어요. 영숙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으려다 그냥 뒀습니다. 이 아이가 그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이걸 다 하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재판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워낙 명확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영상, 녹취,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세입자들의 진술까지 더해지니 장기태 씨 측에서 반박할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고의적인 영업방해를 인정했고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영숙 씨 가게 계약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더 이상 나갈 이유가 없어졌죠. 그런데 막상 그 결과를 들었을 때 영숙 씨 마음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시원하거나 후련하다거나 그런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몹시 피곤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영업이 방해되고 손님이 줄고 매일 아침 쓰레기를 치우고 아들한테 설득 아닌 설득을 당하면서 버텨온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자리에서 다시 장사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겼지만 그 공간이 더 이상 예전 같은 공간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랑 함께 만든 곳이었는데 이 싸움을 거치면서 뭔가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그 싸움이 계속 떠오를 것 같았습니다. 영숙 씨는 결정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다른 건물로 옮기겠다고요. 레시피는 그대로 들고 가면 됐습니다. 장 씨한테 넘겨줄 이유도 없고 보증금 1억을 올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만든 것들은 영숙 씨 안에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건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 소식이 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아들 정훈이와 미라가 찾아왔습니다. 분위기가 전과 달랐습니다. 미라가 문을 들어서면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잘 됐어요. 어머님, 이기실 줄 알았다고요. 정훈이도 말을 더했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재수 씨도 진짜 대단하네요. 영숙 씨는 그 말들을 듣고 잠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에 감정이랑 현실은 다르다고 그냥 넘기는 게 낫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상금 소식을 듣고 나서 태도가 달라진 것쯤은 영숙 씨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뭐라고 따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따지기엔 너무 지쳐 있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감정이 그날 영숙 씨 안에 차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수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연이는 주방 쪽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조용히 혼자서요. 언제나처럼. 영숙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핏줄보다 지켜주는 사람이 가족이다. 이 아이는 끝까지 지켜줬다. 정훈이와 미라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 가게니까 당연히 지켜야죠.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영숙 씨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참을 그 얼굴을 봤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가 자기 부모님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울지 않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영숙 씨한테 걱정 끼칠까봐 입 하나 열지 않으면서요. 가족이 뭔지 그날 다시 알게 됐습니다. 몇 달 뒤 영숙 씨는 새 건물로 이사를 했습니다. 자리는 이전보다 조금 작았지만 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서 육수 솥에 불을 켰을 때 영숙 씨는 잠깐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울컥하는 게 올라왔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속으로 말했죠. 나 아직 잘하고 있지? 하고요. 수연이는 새 가게 첫날도 옆에 있었습니다. 정산 프로그램을 새 컴퓨터에 옮겨 설치하고 영수증 파일을 정리하고 가게 CCTV도 새로 달았습니다. 설치를 끝내고 나서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처음부터 다 잘 기록해 놓을게요. 영숙 씨는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이 아이는 원래 그런 아이였습니다. 영숙 씨는 새가게 주방에 서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게가 달라졌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고요. 남편이랑 만든 레시피는 그대로고 그 맛을 기억하는 단골들도
따라와 줄 거라고요. 새가게에서 첫 육수를 끓일 때 그 냄새가 예전이랑 똑같았습니다. 어쩌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20년의 시간은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맛을, 그 시간을 기억하는 영숙 씨 손끝에 있었죠. 이사한 지 몇 달이 지났고 새가게에도 단골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영숙 씨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며느리 수연이가 큰 며느리 말처럼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이라도 했던 자신이 부끄럽다고요. 사람을 겉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걸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다시 배웠다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 있다면요. 꼭 혼자 버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숙 씨 곁에 수연이가 있었던 것처럼 조용히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